부동산 민심이 이게 참 심상치 않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엊그저께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부동산 가진 게 무슨 죄라도 되는 듯이 그 징벌적 세금 폭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정책 예상 효과에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할 것 없이 다 회의적인 평가인데 한번 그 당시 나온 사설 좀 보실까요? 예, 저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인데요. 둘 다 똑같습니다. 집값 불안 키운 부동산 정책. 집값 안정 효과 불확실한 세제 개편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오늘 나온 사설들을 보면 세입자만 죽어나가게 됐다. 이것도 중앙일보 경향신문 그죠? 다 똑같습니다. 한겨레. 세입자가 죽어난다는 게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이거 세제 개편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저는 이것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육사 출신을 향한 그 어떤 적대감 있잖아요. 예, 적대감.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민주당을 관통하고 있는 게 좌파 정신이고 좌파 정신의 핵심이 그 계급 투쟁론 아닙니까? 네. 계급 투쟁론적 관점에서 이 부동산 정책을 펴면은 결국 강남의 이 비싼 아파트 이것을 하나의 그 타겟으로 설정을 하고 예.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제재를 가하는데 이게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 그게 엉뚱한 대로 이 풍선 효과처럼 여기 누르니까 그게 다른 데로 번져가지고 결국은 그렇죠. 지금 전세, 월세 잘 안 되고 매도도 잘 안 되고 거래가 경색되고 하는 이런 쪽으로 결과가 글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풍선 효과가 아주 정확한 표현이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 경제 문제까지도 계급 투쟁론으로 다루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규제를 적용하는 거. 이건 전형적인 좌파적 정책입니다. 좌파적 예. 정책인데 저는 그 이 부동산 정책의 상당 부분이 서울 문제라고. 서울 문제죠. 서울 문제 중에서 강남 그리고 일부 강북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논의할 때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서울시장입니다. 아, 오세훈 시장이요. 오세훈 시장이든 누구든 네. 서울시장. 서울시장만큼 이 문제를 고민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서울시장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제일 많이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정책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관료, 책상머리 있는 관료가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 이거 부동산을 제대로 경험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그냥 볼펜 들고 몇 자 끌적이는 게 정책으로 되는 이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그 계급 투쟁적 관점, 극단적 당원 중심 관점 이 말씀 하셔서 하나 더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저도 좀 놀란 게 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문제 해결에 세금에 집착하는가 이게 참 궁금했는데 이 경우도 어제 한 발언 중에 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세와 근로소득세 이거 서로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걸 동일하게 보더군요. 그 저기 보면 오늘 아침입니까? 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 대통령 근로자 세금 49.5% 내는데 100억 번 부동산은 세금 몇 억뿐이다. 사실 저 100억 원 양도소득세 부동산 내면요 세금 몇 억 아니에요. 몇십억이에요. 저도 저거 찾아봤더니 저거부터 약간 과장을 했는데 아주 과하게 이 자체가 근로소득세랑 부동산세를 동일하게 지금 놓고 보는 겁니다. 대체 그러면 저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목표가. 그래서 과연 부동산의 목표가 집값 잡기냐, 시장 안정이냐, 아니면 세금의 평등화냐. 세금의 평등화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이것도 그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계급투쟁론적 발상입니다. 네. 계급투쟁론이라는 것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선동하는 그걸 통해서 정권도 잡고 하는 건데 네. 그러려면은 자세한 세부적인 어떤 구별을 하지 않고 그냥 뭉뚱거려 가지고 욕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뭉뚱거려 가지고 육사가 원흉인 것처럼 개인 책임을 안 지고 육사 집단 책임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금이 완전히 다른 게 근로소득세라는 것은 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는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거래하는 겁니다. 그죠? 네. 거래하는 데 생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완전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이 비교 불가능한 걸 하나로 뭉쳐버린다고요. 쇠고기랑 사과랑 같이 비교하는 그렇죠. 거예요, 똑같이. 이게 말하자면 아까 헤이트 스피치의 대전제가 개별적인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특이성을 다 무시해버리고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주 명쾌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키와 몸무게를 구분하면 저 같이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175cm랑 175kg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아니 혹시 이런 사람 키는 큰데 몸무게가 좀 안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야, 키 낮춰 이러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몸무게 더 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부동산 세금은 호기 있게 뭐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냥 막 내질른 것처럼 했는데 문제는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은 내년 4월에 혹시 서울시장 가능성도 선거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후에 2028년에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 공포에 지금 떨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이 전월세 씨가 마르고 그리고 집값, 전세, 월세 트리플 상승이 구체적으로 지금 눈앞에 코앞에 닥치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는 현상.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여튼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부동산 잡겠다는 말을 해놓고 그 수단으로 세금 그리고 각종 행정 규제를 통해서 여러 번 해왔는데 야. 하도 복잡하게 하니까 나중에 뭐가 뭔지를 모르는 일대 혼란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네. 그게 일일이 대응해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세 가지 결과로 나오던데 이게 집값 안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거래가 원활해지지 않고 그다음에 세금을 동원하니까 여기에 또 그 당사자들은 아주 심하게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손대가지고 득본 정권이 한 정권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지고 아마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손을 담궜는데 저는 결국은 시장의 반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의 반격. 시장의 반격이고 이게 구조적 반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사권 폐지,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서 일어난 이 반격은 검찰 수사 중심의 한국 수사 체계를 72년만 동안 유지하다가 이걸 갑자기 바뀌었을 때 네.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곳의 부작용이 그게 구조적 반격이거든요. 거기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오늘 또 경찰이 갑자기 그 스타벅스를 압수수색했더라고요. 모욕죄로. 모욕죄. 그러니까 딱 반응이 어떻게 나온지 압니까? 예. 중국 공안 등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그럴 느낌 줍니다. 검찰이 사라지니 중국 공안 등장. 조금 있으면요. 이게 민심이 무섭습니다. 검사를 아마 수호신처럼 여길지 모릅니다. 경찰을. 정의로운 검찰. 네? 검찰을. 정의로운.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경찰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경찰로부터 보호받는 거는 잊어버리고 경찰로부터 압박받고 하는 그게 살아가지고 자유당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유당 시절에 경찰이 세했어요. 경찰. 그러니까 그 경찰을 견제하는 검사들이 영웅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검사들 이름 조인구 검사, 뭐 한옥신 검사 이 사람 유명했어요. 그런 호민관 같은 검사들이 검사 이야기가 아마 소설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하여튼 엄청난 저는 반격, 구조적 반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꽤나 실용적이고 문제 해결력이 있는 사람으로 봤는데 그런 분으로 봤는데 이거 이제 자기 손으로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어떻게 인적 개편이나 개각 이런 걸 통해서 국정기조의 대변환 같은 거는 상당히 어렵겠죠. 기대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말을 신중하게 하고 SNS 글을 좀 줄이는 거. 네. 그 두 가지 하는 게 인사 바꾸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 인사보다 중요한 말이군요. 말과 글 아닐까요? 말과 글. 말과 글. 뭐 우리 편집인께서는 청와대도 나가보시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보통 사람이 잘 모르는 게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청와대에 딱 들어갔을 때의 변화. 네. 변화는 그렇죠. JP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무슨 욕심이 생기고 나중에는 야심이 생기고 해가지고 막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김종필 총재 말씀이죠. 네. 그런 거 많이 구경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역시 권력은 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사람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요새 뭐죠? 지금 유행하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금방 안 나는데 그 막 대박난 영화예요. 스파이더맨. 예? 스파이더맨. 예. 지금 제가 봤어요. 보고 왔는데 권력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 권능을 딱 알게 되는 순간 인간성이 바뀌면서 바뀌죠. 예.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재명 그 영화를 보면서 권력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건 누가 한 말인지 어떤 사람의 본성을 알려면 권력을 주어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 많이 안 바뀔 것 같았는데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심정은 이재명 대통령 본성을 알고 싶지 않고 정말 나라를 안 망쳤으면 좋겠습니다. 좀 심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변화, 말과 글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대표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최근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최악의 상태입니다. 저기 보시면 그 지난 월요일에 발표한 건데요. 대통령의 긍정평가가요. 저 파란색입니다. 45.9%로 지난 월요일에 발표됐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지난 5월 대선 때 받은 득표율, 국민 득표율 49점 몇 %보다 확 떨어진 거예요. 이거 그렇지. 처음입니다. 두 번째로 그 빨간색 보십시다. 그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의견 50%를 넘겼습니다. 50.5%입니다. 자세한 거는 중앙 여론조사 심의를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는데 이 정도면 민심 위반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뭐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당원 따라가다가 국민을 멀리하게 됐어요. 예. 선거 끝나고 나서 저분의 하는 행동에서 AI 선도국 만든다는 근사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높게 평가합니다만은 이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의 극렬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쪽으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국민 전체를 우리를 다 대표하는 공정하게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민주당의 일부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 예가 뭐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지만은 이틀 전에 어제죠. 한동훈 의원? 예. 금수 완박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보안 수도권 완전 폐지. 예. 그걸로 이제 정점을 찍었는데 또 어제 그 한마디를 안 했잖아요. 국민들이 기다리는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연임 안 한다. 예. 그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어제 국무회의를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도 그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통령이 그러고 보니까 어제 국무회의에서 연임 기한은 없다. 이 표현을 안 썼군요. 그걸 듣고 싶었잖아요. 네. 대신에 왜 우리가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되는가? 완전 그쪽 편에 섰더군요. 극렬당원의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탠스는 지금 70%의 국민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요. 이 70%는 뭐냐 하면은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건전한 국민층이에요. 상식적 국민층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대통령의 변심인데요. 국민으로부터 당원으로의 변심인데 한동훈 의원이 어제 긴급 토론회라는 걸 했어요.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폭정 3제를 얘기했습니다. 일단 그걸 보시죠. 그 페이스북에 어저께 오전에 한 건가요?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다.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 시스템 붕괴, 3대 폭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저렇게 얘기했는데 뭐 문제가 있긴 한데 좀 센 표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센 표현인데 점점
저게 제대로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아, 지금 대통령 실패하는 것을 바라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발 좀 잘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려면은 세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세 가지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 포기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네. 유지하고 연임 안 한다. 요 세 가지만 발표를 하면은 인기 급등하고 영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 모조리 이렇게 해버리고 오늘은 또 군대까지 저렇게 하니까 예. 저 육사만 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남자 한 70%는 군대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다고. 아니 군대 안 간 사람이 군대 욕하는 거 그거 듣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이유가 있었지만 군대 안 갔죠. 윤석열도 안 갔잖아요. 윤석열도 안 갔고 안규백 장관도 안 갔고 다 안 갔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옛 전현직 권력들이. 의원님, 이제 대표님, 그 어저께 한 이 형사소송법 문제요. 거부권을 거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 토론을 연 한동훈 의원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또 조 대표님께서 그거를 다 보시고 굉장히 역사적인 언어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한번 보기로 하죠. 그 약간 길더라도 보면 상당히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향가가 높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긴급 토론에 모두 발언 일단 보시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 금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 그리고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연 것입니다.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런다고 이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겁니다. 정권이 살인자의 편에 서겠는가?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총론적인 이 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옥문이 열렸다는 표현을 보통 이제 우리가 자주 쓰긴 써요. 네. 잘 쓰는데 한동훈 의원이 그 말을 하니까 그 무게가 실리는데 지옥문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은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렇군요. 뜻인데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뜻인데 그래서 저는 아직은 여지를 좀 남겨두고 싶어요. 아직 4년 있으니까 유턴할 시간도 있고 또 뒤늦게 정성호 지금 법무장관이 여기저기 가서 이거 앞으로 큰 문제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지에 대해서는 플랜 B로서 이 정권적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하나 있어요. 지옥문이 열렸다 이 표현 전에는 이제 그 맥락이 이렇더군요. 김진주 씨가 어제 나왔어요. 그분은 아시다시피 그 부산 돌려차기 남자 그 돌려차기를 당하고 무지하게 고통을 겪고 그래도 검사의 보안 수사권 때문에 그렇죠. 그 가해자를 좀 더 실체적 규명을 분명히 해서 이제 그 위안을 조금 얻은 분인데 그런데 김용민 의원입니까? 그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선봉했었던 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산소에 가서 대통령님 숙제 다 했습니다. 이런 말을 올린 걸 갖다 놓고 김진주 씨가 지옥에 나가라 이랬던 거거든요. 그 피해 당사자 얘기가 참 가슴이 그 지금 의도치 않게 또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의미 있는 발언은 그 사위인 곽상은 의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게 어제 저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쟁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난 그 발언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 곽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이 없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어저께 한동훈 의원이 했던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과거에 있었던 범죄 사실을 낱낱이 열거한 겁니다. 참 그 새롭게 환기가 되는데 그 얘기 들어보시죠.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에 억울하게 희생됐으니 복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동생 전세자금에서
건설업자 수표가 나온 사건이 뭐가 억울하다는 겁니까? 그 부정한 돈 안 받았다는 겁니까? 받았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억울하게 검찰 수사에 희생된 겁니까? 정말 그 돈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억울하게 검찰에 희생된 겁니까? 위법 수집 증거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받은 것이지 다른 관련자들은 바로 그 돈봉투 유죄 확정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겁니까? 그런데 마치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복수심 마케팅,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얘기를 지적했는데 한명숙, 김민석, 송영길 하나하나 적시를 했어요. 그다음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대북 송금 사건. 예. 그다음에 노무현. 그리고 노무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이걸 짚기도 사실은 거의 한 대표다운 그런 얘기 같은데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심스럽지만 명백한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지적한 거. 저 심정 혹은 우리는 어떻게 저걸 바라보면 좋겠는가. 저는 먼저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읽었거든요. 네. 읽으면서 야 이거 최근에 읽은 글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글이고 네. 그리고 그 논리 전개가 명확하고 이거는 논술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교재로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정도고. 이 명문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방송을 들어봤는데요. 첫째 이게 바로 팩트 폭격이에요. 팩트 폭격. 이 전부 다 팩트 아닙니까, 그죠? 팩폭. 네, 팩트를 딱딱딱딱 나열하면서 자연스럽게 논리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논리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 이 복수심 마케팅.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려갔다는 그런 가설을 세워가지고 복수심 마케팅을 하고 마치 민주당 정치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가스라이팅을 했다. 네. 두 개가 키워드예요. 그렇군요. 이 논리 구조가. 그러니까 복수심 마케팅과 가짜 억울 가스라이팅. 그렇군요. 예. 그 표현이 참 절묘하던데 특히 한동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한동훈 의원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말을 한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시시비비예요. 그것도 팩트로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은 상당히 확산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의 한 7분 되더라고요. 7분. 예. 그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저절로 마음속에 스며드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양가적 감정이라고 그렇죠. 할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사실 자체에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있는 것이고 그게 13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예. 가족을 통해서 받은 건데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고. 그건 그거. 예. 예.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수행했던 어떤 그렇죠. 엄정한 예,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어떤 한계 설정. 그거는 그것대로 같이. 그 부분을 한동훈 의원이 이 연설에서 했어요. 네. 이야기에서 했는데 뭐로 표현했냐면은 가장 존경하는 부분은 한미 FTA를 추진한 건데 그렇군요. 이거는 자기 지지층과 반대의 선택을 한 게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나도 체험을 해서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 야, 자기 지지층과의 네. 그 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 공적인 대통령과의 대결보다 더 어렵다 네. 이런 표현을 했던. 그런 높게 평가를 딱 하고 그다음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대표님 그거 진짜 좋은 표현인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의 선택. 그렇죠. 지금 이재명, 문재인 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당원 중심 정치를 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 중심 정치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뭐냐 하는 것을 화두를 탁 던졌는데 그건 곽상은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한 3년 전에 우리 조갑제닷컴이 당시 수사 책임자인 이인교 전 대검 중수부장이죠. 중수부장을 그 당시 해고를 했다고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이 책이었어요. 기억나죠? 이거 이 책. 그러면 저도 네. 잘 봤습니다. 이 책. 그 결론은 민주당의 진보파들이 죽였답니다. 중요한 말인데.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외로웠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지지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 지지자들이 아마 그 지지자들 중에서는 요새 노무현 대통령 칭송하는 걸 몇 분도 그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특히 문재인 변호인이 아주 불성실한 변호인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노무현의 죽음 위에 거짓의 재단을 쌓고 정치를 한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던. 그렇군요. 예. 근데 그것이 이 시국에 다시 소환되었는데 그러나 한동훈 의원의 어제 이야기는 누구를 뭐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공평하게 배분한 아주 명언이었어요. 명문이었어요. 그렇군요. 대통령 국무회의 때 발언인데요. 그 안규백 국방장관의 여러분 그 육사 폐지 국군 통합사관학교 추진하는 거 아시죠? 그 왜 이렇게 졸속으로 무리하게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한 것 없이 하느냐. 다들 그 의문이 많았는데 오늘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유를 바로 당신 자신의 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렇게 저 한국일보 기사 아까 오후에 낮에 나온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쿠데타 3번 중심에 선 육사 책임 한 번도 안 물어. 그냥 넘길 일 아냐라고 했는데 그 기사 내용도 좀 보면 상당히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소리인데요. 업무보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나라 고위장성들은 다 육사 출신이 아니냐. 군사 쿠데타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3번씩 저질렀는데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육사를 폐지해서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자체 판단을 했고 바로 이 때문에 그동안 안규백 장관이 이렇게 육사 폐지를 많은 사람들의 그 의심 속에 의아함 속에 진행이 됐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저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도 여러 번 많이 왔어요. 누구보다도 이 군사 문제를 깊이 연구해 오신 분인데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게 현명하고 좋습니까? 그 말 표현이 너무 섬뜩해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런 이야기는 좌익 운동권에서도 하기 힘든 이야기거든요. 네. 이 친위 쿠데타는 맞아요. 그러면 친위 쿠데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친위 쿠데타의 원흉은 육사 출신 장교들이 아니고 네. 서울법대 출신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죠 이번에. 네. 예. 그러면 같은 논리로 서울법대 없애버려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출신의 군대 안 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총을 든 집단을 동원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병정놀이 하듯이 비상계엄령을 폈다가 몇 시간 만에 좌절된 것 아닙니까? 예. 그게 팩트 아닙니까? 그리고 좌절되도록 하는 데는 육사 출신 장교들의 비협조가 있었잖아요. 시킨 대로 안 했잖아요. 시킨 대로 안 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 한강다리 건넌다 그럴 때 못 가겠다고 하는 대로 사람. 안 한 사람들이 다 육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은 개별적 책임을 다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군 통수권자의 제1임무는 국군 장교단을 보호하는 겁니다. 네. 국군 장교단의 명예를 말 한마디로 뭉뚱그려 가지고 싸잡아서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이것은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합니다.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스피치는 혐오 발언 아닙니까? 예. 혐오 발언의 원칙이 개별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을 그 사람이 속한 지역, 단체, 민족,
계급 이런 걸 가지고 다 사잡아서 비판하고 사잡아서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개인의 책임 아닙니까? 그죠? 네.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책임. 12.3 비상계엄 때 잘못했던 그 장교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지금 엄격하게 묻고 있어요. 너무나 지나치게 엄격할 정도로 묻고 있는데 네. 여기에 육사 출신 장교 전체를 마치 이 쿠데타의 공동 책임자인 것처럼 논리 비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동폐합을 한다? 네. 이게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원래 그동안은 통합성, 작전의 통합성이 그렇죠. 선진적이다 이런 이유를 갖다 대가지고 긴가민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연자제로 물린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육해공 육사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한번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통합군을 만든다는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외국에도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70몇 년 동안 전쟁을 거치면서 육해공 분리해 가지고 장교단을 양성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은 상당한 논리적인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했네요. 대통령은 쿠데타 방지 그러니까 위원회. 이걸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은 이 임무를 추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했던 게 전부 거짓말이고 네. 본인 또한 지금 탈영병 네. 설을 덮어쓰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약점 많은 사람을 중책에 앉혀서 앉히면은 열심히 뭐든지 충성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앞으로 일파만파 또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모르겠네요. 다만 이건 제가 직접 김종필 총재가 김종필 씨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648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648기 시절에 본인 얘기 들어보면 4분의 3이 다 죽었다고 하더군요. 육사 출신 소위 중이들이 자기 동기들. 팔기생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육사에 나쁜 짓도 있었다면 물론 그 출신들 일부지만 육사 전체가 얼마나 고귀한 희생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이것도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648기생이 제일 많았어요. 졸업할 때 한 1000명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6.25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소대장으로 많이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한 30% 될 겁니다. 네. 30% 되는데 그래서 김종필 선생은 자신을 일컫기를 나는 생존자가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다. 생잔자다. 이런 표현가 있었는데 그 연령대가 인구조사를 한번 나와요. 그 김종필 선생 그 연령대가 네. 이렇게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다가 쑥 들어가 버려요.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648기로 상징되는 그 세대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1927년, 네. 6년, 8년 그렇죠. 고생되죠. 제가 좀 직구전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동년배인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전장에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둘 다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질 필요 없이 이게 원칙론적으로 이건 상당히 무겁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군에 대해서 헌법 제5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군의 임무에 대해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했어요. 네. 여기에 보통 나라의 이 국군의 임무와 다른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안전보장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고 그랬어요. 예. 이 안전보장에는 적으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예. 내부에서의 위협에 대해서도 군이 책임지고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용어입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국내외의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는 군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이렇게 무겁게 씌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은 세계 역사상 저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군대가 두 개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군대하고 네. 한국군이에요. 한국군의 네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건국의 초석이었어요. 네.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네.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에 우리 육사 출신을 포함한 장교단의 역할이 큽니다. 네. 이분들- 민주화의 울타리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절을 하고 거부를 했다. 그 쿠데타 내란에 대해서. 민주화는 원래 소용돌이가 있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군이 개입 안 했잖아요. 그렇군요. 윤석열 전에는 전두환 이후에는 1987년 6월 사태 때 군이 나오냐 마느냐 했을 때 안 나왔잖아요. 40년 동안이군요. 군이 안 나오고 군이 은인자중하면서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충분히 충격 흡수할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게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무력이거든요. 그런 이런 위대한 군을 그 핵심이 육사 출신 장교예요. 네.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상과 관점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란의 원흉은 군이다, 육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란 원인은 윤석열입니다. 이걸 분명히 바꿔야 돼요. 내란의 원인은 윤석열이고 윤석열이는 명령을 받았을 때 비상계엄령을 딱 폈을 때 거기에 가담한 육사 출신 여인영 김용현. 김용현 또 한 사람 있죠. 뭐 이런 사람들은 개별적 책임을 지고 다 감옥에 갔고요. 그다음에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수행하는 영관급 장교 이런 사람들이 시킨 대로 안 했잖아요. 네. 예. 국회로 들어가서 본회의당 점령해가지고 표기를 못하게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취소하고 사과하고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죠. 빨리 할수록 좋은데 우리 역사에 보면 이거 아주 그러니까 역사가 이게 중요한 게 네. 고려 시절에 왜 무신난이 났습니까? 이 민간인들이 군인들을 장군들을 모욕하는 데 대한 분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16도 마찬가지입니다. 5.16 때도 5.16을 주도한 사람들이 6.25 때 김종필 선생 이야기대로 제일 많이 죽은 세대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 이게 6.25의 한 동기였다 이겁니다. 12.12라 이건 또 달라요.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도 군을 모욕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사를 모욕한 걸로 생각합니다.